서문에서 약이병이 되는 시대에 2010년 처음 출간되는데 이 책은 건 논증적인 책이 되어지고 첫 번째 출간 후에 4년이 지났고 개정판의 발간은 두 가지 기회를 주었다. 하나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이는 약이병이 되는 시대에 대한 반응을 상세하게 언급할 기회다. 또 어떤 하나는 2010년 이후에 발표된 관련 연구의 최신 식견에 대한 제공이다. 새로운 연구들은 약이병이 되는 시대에 제시된 근거의 실체에 힘을 실어주었다. 실로 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약이병이 되는 시대에 도출된 결론을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번 서문에서 내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를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책이 통념에 도전할 때 그 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작가의 견해는 한쪽으로 치우쳤다. 작가가 통념으로 관찰하려는 그런 특정의 내용이 보인다 등등 서평가들은 초점을 책에서 저자에게로 돌린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책의 평가를 떨어뜨리려고 한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매우 우회적인 방식으로 글을 쓰게 되었다. 1994년 신문 기자로 여러 해 일한 뒤에 나는 일간지 저널리즘을 떠나서 약물 임상 시험의 상업적인 측면을 보도하는 출판사인 센터워치를 공동 설립했다. 우리 독자들은 제약회사, 의과대학, 사설의료기관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의 내용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약산업 친화적인 방식으로 글을 썼다. 우리는 임상시험을 형성된 치료법을 시장에 내놓는 과정의 일부로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는 제약산업의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렸다. 그러던 중에 1998년 초에 나는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인도주의적인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센터워치를 공동 운영하는 동안에도 나는 가끔 잡지와 신문에 프리랜서 기사를 썼고 본래로서 공간하는 약물 남용 후 몇몇 유행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는 미국 국립정신건강 재정을 지원받아 전염병 환자들에게 정신 증상 악화가 가능한 약을 투여하는 연구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새로 개발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연구 중에서 발생한 사망 사례를 조사했다. 우리의 추론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었다. 이 약들은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인슐린과 같다고 알려졌다. 앨버니 타임스 유니온 제의학 전문 분야를 담당한 뒤로 나는 얼마간 이 말을 사실로 이해했다. 정신의학 연구자들이 다시 발병하여 재입원해야 하는 조현병 환자 비율을 집계하는 항정신병 약물 금단 연구를 시행한 것은 명백한 학대였다. 당뇨병 환자들이 얼마나 다시 병적인 상태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슐린 투여를 중단하는 연구를 과연 누가 실행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약물 금단 연구를 연속 취재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것이 나의 정신과 관련 글쓰기의 끝이 될 뻔했다. 하지만 나를 계속 신경 쓰이게 한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았다. 그 계획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 계속 남았다. 풀리지 않는 질문이 계속 남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약물 금단 연구를 계속 취재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것이 나의 정신과 관련 글쓰기 끝이 될 뻔했다. 하지만 나를 계속 신경 쓰이게 한 풀리지 않는 질문. 그 기획 기사를 연재하는 동안에 나는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발견했다. 첫 번째 연구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자들을 발표했는데 미국에서 전염병 환자들의 치료 성과가 최근 20년 동안에 악화하였으며 한 세기 전 치료율과 별반다르지 않다는 1994년 연구였다. 두 번째 세계보건기구 연구였다. 전염병 치료 결과가
미국과 다른 부유한 나라들보다도 인도와 나이지리아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발견했다. WHO의 연구 결과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가 인터뷰했다. 그들은 미국 낮은 치료 성과가 사회 정책과 문화적인 가치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가족들이 전염병 환자들이어서 더 지지에 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럴듯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16%의 환자들만이 항정신병 약물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다. 나는 그 통계자를 보고 혼란스러웠던 감정을 아직도 못 잊는다. 전염병 환자의 약 중단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에 대해 주목한 공동지표를 마친 직후 우연히 WHO 연구 결과를 살피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약을 지속 복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치료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 보여주는 듯했다. 나는 첫 책 메드 인 아메리카를 썼다. 이 책은 미국의 정신 환자 치료 역사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사회 통념의 신봉자로서 이 긴 여정을 시작을 했다. 나는 정신의학 연구자들이 정신의학의 생물학적인 원리를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지식이 내 과학의 균형을 돕는 새로운 정신과 약물 개발로 이루어졌다고 믿었다. 자, 이 약들은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과 같이 느껴졌다. 인슐린 치료. 나는 이것이 사실로 믿었다. 신문기사를 쓰면서 정신과로부터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연히 하버드 연구와 WHO 연구를 판단하기 시작한 지적 탐구는 결국 이 책 약이 병이 되는 시대로 발전되었다. 비록 약이 병이 되는 시대가 사회 통념의 이의를 제기는 하지만 그 과정은 틀에 박힌 방식을 취한다. 오늘 우리 행위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근거 기반이다. 그렇게 나는 정신과 약물의 장기 영향을 살피면서 단순히 관련 증거에 살을 붙이고자 했다. 내가 살피면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본질적으로 이 책은 나를 전달자의 위치에 놓이게 했다. 나는 모두가 보도록 정신의학 스스로의 연구 결과를 들어 올렸을 뿐이다. 모두가 보도록 이 점이 약이 병이 되는 시대가 때때로 다소 적대적 반응을 일으킨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 적대적인 이유가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주리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견 제시자를 제거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병이 되는 시대가 발간된 당일 보스턴 글로브에 실린 책의 첫 비평이 딱 그러했다. 그 비평은 하버드 거대학 소아과 조교이신 데니스 로진이 쓴 걸로 나를 에이즈 거울원자로 비유했다. 특히 그는 나를 전 남아프리카 대통령 타보 은베키와 비교했다. 타보 은베키는 에이즈가 진짜임을 부정함으로 수십만 명의 남아프리카인들을 죽게 만든 사람이다. 이 비평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했다. 우선 대중에게 나를 기울여서는 안 될 이단자로 느끼게 했고, 그리고 대중으로 하여금 내가 명백한 과학 진실을 부정한다고 인식하게 했다. 그 다음에 이 비평은 약이 병이 되는 시대의 다른 잠재적인 비평가들에게 내 책이 무책임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것은 큰 해를 끼칠 가능성을 가졌다. 로젠의 논평은 이 책에 대한 사회적인 침묵을 유도했다. 처음에는 그 의도가 효과적이었다. 다른 주요 신문 언론은 약이 병이 되는 시대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라디오 인터뷰 소개도 거의 안 들어왔다. 약이 병이 되는 시대는 대중의 시야에서 빠르게 사라질 운명으로 보였다.
하지만 마침내 타임을 비롯해서 뉴 사이언티스트 살롱에서 간략하지만 긍정적인 논평을 내었다. 그로 인해서 몇몇 독자들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그 후로 2010년 여름 나는 정신장애인 동료 집단에 의해서 조직되고 물질남용 및 정신보건 서비스국이 후원하는 대한학교 연례회의 기조연설자로 초대가 되었다. 이 초대는 3회사에게 약간의 우려를 갖게 했고 초대문은 3사 금어로 SAMHSA의 초대문은 다음 주의사항과 함께 재발행되었다. 대한학회 정신보건 서비스국 이 SAM HSA 약자군요. 이 내용은 두 번째 연사인 정신과 의사가 반론을 펼친 경우에만 내가 말하도록 허락된다는 제안이었다. 이는 좀 이상했지만 어떤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분명하다. 이제 이 책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고 오랜 치료 결과를 개선한 정신과 약물 연구 성과 제시의 기회가 정신의학에 주어졌다. 이것은 정신의학이 이 책을 해체하고 분석할 기회였다. 나는 숨을 쉬고 기다렸다. 내가 놓친 설득 있는 증거가 존재하나? 그러나 대한학교 연례회의에서는 내가 생각한 내 책에 대한 반박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그 포럼은 이 책에 새로운 공개적인 자질을 제공했다. 약이 병이 되는 시대에 대한 반론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왜 이제까지 반론이 안 나타나는가? 왜 반론이 안 나타나나? 그 시점에 나는 책에서 제시하는 연구의 합의에 대해 토론을 원하는 사이언스 대응하고 시점에 나는 책에서 제시하는 연구의 함의에 대해서 토론을 원하는 몇몇 정신과 의사들과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자들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 인터넷으로 연결했고 결국 토론의 씨앗은 2011년 2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학술 모임으로 이어졌다. 등등등. 학술 모임은 결국 좋은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서 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의 출발이 되어졌다. 이후에 나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결과자료에 대해서 널리 이야기했다. 그리고 의과대학의 대규모 학술 집단회를 포함한 여러 포럼에서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려는 사회 관심이 많아짐을 느낀다. 2010년 이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이런 논의에 보탰다. 결국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해줬다. 에피데믹 유행병 일부에서 에피데믹 현대병에 대해서 현대판 역병 이것은 의학에 관한 퍼즐 같은 이야기이다. 의학에 관한 퍼즐 같은 이야기이다. 이 퍼즐은 매우 독특하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은 급격히 증가하는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생명에 해를 가하는 숨겨진 한 가지 유행병에 대한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유행병의 규모와 범위가 커졌다. 현재는 매일 850명의 성인과 250명의 어린이가 장애인이 된다. 그리고 이 놀라운 수치는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현대판 역병의 진정한 범위를 부분적으로 암시할 뿐이다. 사회 차원에서 우리는 정신의학이 지닌 50년 동안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정신질환의 생물학적인 원인을 밝혀내며 제약에서는 이러한 상태에 대한 여러 효과적인 약물 증거는 우리의 소비 습관에서 찾아진다. 2007년에 미국에서는 항우울제와 항정신 약물에 대해서 $250를 썼다. 이 수치는 인구 1,800명 국가인 카메룬의 국내 총생산 GDP보다 많다. 1999년 미국 공중보건국장 데이비드 세처는 정신건강이라는 458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 과학적인 진보의 얘기를 깔끔하게 요약했다. 항정신약물, 항우울제, 항불안제가 발명되었고 그 결과 오늘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발생하는 명확하게 정리된 일련의 정신과 행동장애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된 효능을 가진 다양한 치료제를 누리게 되었다. 세처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프로작을 비롯해서 2세대 정신과 약물의 도입은 신경과학과 분자생물학의 진보로 촉발되었다. 이는 정신질환의 치료에 또 다른 도약을 상징한다.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은 의대생들은 그들의 교과서에서 정신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읽는다. 그리고 대중은 정신의학 분야 주류의 설명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받아들인다. 토론토 대학의 에드워드 쇼토 교수는 1997년 저서 정신의학의 역사에 최초의 조현병 치료제인 소라진에 대해서 뇌과학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도입된 것에 버금가는 정신혁명을 일으켰다고 기록했다. 바야흐로 정신약물학 시대의 시작이었다. 오늘 우리는 정신의학 약장 안의 약물이 효과적임을 과학이 증명했다는 데 안심한다. 웨일 코넬 의과대학의 정신영리학 교실 책임자인 리처드 브리드먼은 2007년 6월 19일 제가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렀다. 우리에게는 광범위한 정신질환을 치료할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이 존재한다. 3일 후에 보스턴 글로브지는 어린이들에게 약이 필요한 때에 라는 제목의 소설에 강력한 약의 개발이 정신질환 치료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비슷한 논조의 글을 실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료하는 정신과 의사들 또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2008년 5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161회 정신의학 연례회의에 참석한 정신과 의사 2만여 명의 절반 정도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의 사람들이었다. 학교장의 복도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그리고 PAPA에서 발간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기술된 기타 다른 질환에 대한 대화로 가득 찼다. 5일의 기간 동안의 대부분의 강연 워크숍, 심포지엄에서 정신의학의 진보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러나 이것은 수수께끼다. 이러한 의료 분야의 큰 발전을 고려하면 우리는 미국 인구당 정신질환자 수가 지난 50년 동안 감소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하다. 우리는 또한 1988년 항우울제 프로작을 비롯한 2세대 정신과 약물의 도입 이후에 인구당 정신장애인의 수가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우리는 장애율이 2단계로 떨어지는 것을 봐야 한다. 하지만 그 대신에 정신영리학 역병이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 정신장애인 수는 급증했다. 게다가 정신질환장애인은 프로작과 같은 2세대 정신과 약물 도입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 현대판 역병이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까지 퍼졌다는 점이다.
역병이라고. 장애 인구의 수로부터 출발하는 논제는 훨씬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진다. 왜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은 비록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장애를 경험하지는 않더라도 만성의 정신적인 문제와 같은 역병, 곧 재발성 우울증, 양극성 증상, 심각한 불안 등에 의해 고통받는 것일까?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정신질환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치료법이 존재한다면 왜 정신질환은 미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건강 문제가 되었을까? 유행병에 대해서, 유행병, 이 책은 단지 통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한다. 이런 과학과 역사의 탐구, 그리고 궁극적으로 많은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1955년에 정신질환자들은 대부분 주와 카운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활보조금 등등으로 1955년 주립병원에서는 56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입원 중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35만 5천 명에게만 정신질환 진단명이 내려졌다. 정신과학 진단명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매독, 유발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였다. 1955년에는 미국인 468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1987년에는 125만 명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생활보조금, 장애연금을 받았다. 이런 미국인 184명 중에 1명꼴이다. 이것은 사과와 오렌지의 비교라고 하겠다. 1955년에는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금기로 여겨져서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꺼리고 입원율이 낮았을 것이다. 조현병, 조울병, 정신병, 1987년에 생활보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것보다 입원자 경우가 정신질환이 더 심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1987년 장애율이 훨씬 더 높은 이유가 된다. 하지만 논쟁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생활보조금과 장애연금의 규모를 통해서 65세 미만 정신질환자의 인구수 정보만 나타나지만 1955년 정신병원에는 나이든 조현병 환자가 많았다. 나이든 조현병 환자가 많았다. 1987년에는 1955년보다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노숙자가 되고 감옥에 갇혔다. 이들의 인구수는 장애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비교는 불완전하지만 1955년과 87년 사이의 장애율 차이를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행히도 1987년 이후로 생활보조금과 장애연금 수치만을 포함하는 사과대 사과의 비교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1987년 항우울제 플루옥세틴의 오리지널 약인 프루작을 승인했다. 이후에 20년 동안의 생활보조금과 장애연금을 받는 질환자 수는 397만 명으로 치솟았다. 2007년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율은 미국인 76명당 1명꼴이었다. 이는 1987년 장애율의 2배를 넘고 1955년 장애율의 6배를 넘는다. 사과대 사과 비교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한다. 장애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째 퍼즐을 찾게 된다. 1955년에는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주와 카운티 정신병원의 환자 5만 937명만이 이러한 기본 장애 중에서 한 가지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동안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를 앓는 사람들의 생활보조금, 장애연금 수혜 대상자 목록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기본 장애에 대해서 18에서 64세 청장년 성인 140만 명이 연방정부로부터 급여 지급을 받는다. 더욱이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는 추세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생활보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급한 18에서 26세 청년의 46%가 정동질환 진단을 받았다. 다른 8%는 불안장애로 장애가 생겼다. 정신질환의 장애화는 이 역병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퍼졌다. 1987년에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은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16,200명이었다. 정신질환으로 장애 명단에 오른 사례는 29만 3천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중에서 5.5%뿐이었다. 그 당시에는 정신질환이 미국 어린이와 청소년들 장애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정신질환을 앓는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7년 말부터 말까지 생활보조금 수급 장애인 명단에는 어린이가 56만 1,000명이 포함이 되었다.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 어린이 수는 35배나 증가했다. 정신질환은 2007년 SSI에 등록된 전체 미성년 수의 50%를 차지했고,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의 주요 원인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유행병의 당혹스러움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의 SSI 데이터에 특별히 두드러진다. 이 기간 동안에 정신질환으로 장애를 경험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에 암이나 지적장애 같은 다른 이유로 장애를 경험하여 SSI에 등록된 어린이와 청소년 수는 72만 8천 명에서 55만 9천 명으로 감소했다. 미국 의사들은 다른 질병의 치료에서는 진전했지만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정신과 문제가 이런 과학적인 탐구는 이 퍼즐은 이제 정확하게 요약이 가능하다. 내 희망은 약이 병이 되는 시대가 그 질문에 대한 탐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퍼즐을 풀려면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 간단하다. 우리는 55년 동안의 과정 동안에 펼쳐지고 최고 연구에서 비롯되며 퍼즐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는 과학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역사는 왜 정신장애인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했는지 밝혀야 하며 기본장애가 왜 5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힘겨워야 하는지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것이 숨겨졌고 알려지지 않았는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현안이 무엇인지 쉽게 나타난다. 장애 수치들은 정신질환이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엄청난 대가를 암시할 뿐이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2008년 6월 보고서에서 미국 청소년 16명 중에서 1명을 현재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추정했다. 청소년에게 이처럼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았던 시대는 지금이 처음이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생활보조금을 받고 장애연금을 받는 20대 향후 40년 동안에 100만 달러 이상의 사회보장을 받게 될 텐데, 이는 유행병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다. 이 유행병은 또 다른 미묘한 측면을 가진다. 미묘한 측면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졌네요.